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가 예산을 살펴보는 가장 좋은 데이터 자료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수채 데이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도 사실 저도 여기 있는 데이터 다 몰라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근데 주로 이제 저는 예산 중심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결산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추이별로도 막 이렇게 분석해 놓고 그러니까 기사 쓰기 되게 좋아요. 이제 어쨌든 2026년도 예산을 우리가 분석하는니까 2026년도 예산을 데이터를 쭉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열린 재정 데이터에서 총 지출 세부 사업 기준으로 그럼 이게 한 10,000개 정도 돼요. 지금 열이 지금 뭐 여기서는 요밖에 안 돼 보이지만은 이런 열들이 한 10,000개 정도 2,900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부 사업들이. 이걸 가지고 어차피 그거 다 못하니까 엑셀에다가 이제 필터 걸어가지고 이제 필터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별로도 한번 짜볼까? 예산? 혹은 뭐 호간별로도 한번 볼까? 세부 사업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돈 많이 쓰지? 그러면 이렇게 세부 사업하고 그 순서를 이제 액수 순서대로 배치하고 필터 가지고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하지 않았지만 그 엑셀의 피벗 차트 같은 거 좀 활용하실 수 있어요? 피벗 차트라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 엑셀 보면 피벗이라고 돼 있어요. 창 하나 만들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갖고 놀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은근히 이거 재밌어요. 이거 계속 뭔지 몰라도 계속 갖고 놀다 보면은 뭔가 야마가 딱 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제 엑셀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뭐 사실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이어가지고 그때 맞으면서 엑셀을 배워가지고 엑셀이랑 한글은 거의 뭐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씁니다. 맞으면서 배워가지고. 여튼 이제 이 데이터를 엑셀을 딱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보기 좋게 액수도 1,000원이니까 보기 힘드니까 억 단위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년 대비 계산 수식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증가율도 계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난질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 기사를 쓰는데 올해 예산 특징 정도는 소개를 해줘야지 좀 뽀대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산 분야별 분석을 처음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분야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분야명이 16개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 분야별로 이렇게 쭉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예산은 얼마나 되고 그럼 이게 한 16개 정도 되면은 복지가 제일 많죠.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복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일반 지방행정이 그 다음이고 이게 일반 지방행정이 많은 이유는 지방에다가 지방 예산은 사실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지방에 줘요. 그게 몇백조 될 거예요. 알아서 이제 거기 지방에서는 세금이 덜 거치니까 너네들 그 대신 쓸 돈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서울 수도권에서 거둔 돈을 지방에다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해서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에 뿌리죠. 보통 이제 군지역 이런 데 많이 뿌려서 이제 일반 재정이 높고 교육 예산 당연히 많이 있고 국방 예산은 감소 추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가 248조 정도 쓰는 걸로 나왔고 일반 재정이 121.4조 원 정도에서 총 727.9조 원. 이건 뭐 뉴스에 계속 나왔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는 분야별로는 아까 열린 재정 데이터로 뽑아서 계산을 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 예산 특징을 좀 알려면은 그 전에 예산이랑 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예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뭘까? 혹은 가장 줄어든 분야가 뭘까?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에 또 지금 정부의 국정 방향이라든가 시대 정신이 좀 드러나는 거죠. 뭘 많이 늘었느냐? 통신과 과학기술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거 왜 늘었는지 혹시 아세요? AI 예산. 이 광주 같은 경우도 AI 모빌리티 사업 그거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나 과학기술 예산은 AI 관련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의외로 통일 외교가 좀 줄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진보 정권의 경우에는 좀 통일 외교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일 외교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뉴스에서도 요즘 북한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진보 정부가 되면은 통일 외교팀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북한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초반에 막 남북 정상회담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재명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크게 이렇게 좀 무게를 들 주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게 예산에 그대로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예산 분야별로도 약간의 지금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AI에 되게 힘을 실었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거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거 아까 그 열린지장에서 시기를 2007년부터 지정해 놓으면 돼요. 2007년부터 지정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뽑으면 이게 이렇게 뽑혀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좀 비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쓰임새가 정부별로 좀 어떻게 다를까? 그럼 이제 보통 이제 2007년 자료부터 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정부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야만은 그겁니다. 별 차이 없다. 흐름은 다 거기다. 정말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뭐 하나 복지 예산 늘리려고 그러면은 막 보수 정당에서 난리치고, 또 무슨 뭐 산업 예산 같은 거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진보 쪽에서 막 난리치고 뭐 기업 왜 이렇게 지원해주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이 20년치를 쭉 한번 보니까 경제 어려울 때 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세가 둔화되던가 아니면 오히려 코로나 때는 복지 예산을 좀 많이 줄여요. 대신에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니까 이런 산업 예산들 있잖아요. 뭐 산업 중소기업 예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 좀 늘어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면은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이렇게 싸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예산들 있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온 예산들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특활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워서 뉴스가 되는 건데 정작 돌이켜보면 얼마 안 돼요. 되게 기업적인 예산들이에요. 어쨌든 좀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그리자는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열린지정 데이터에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6년도까지 일단 기간 설정해가지고 엑셀을 쭉 뽑은 거예요. 엑셀을 쭉 뽑아서 이렇게 그냥 분야별로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냥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엑셀 추출을 하는 건데 20년치를 다 20개 파일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그냥 분야별로 이렇게 다 분석한 거거든요. 물론 이 피벗 차트나 이런 걸 조금 이용하면 조금 수월해지는 게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예산 분야별 5대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놈이었다. 20년 동안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니? 뭐 이런 식의 야마로 그냥 하나 썼고요. 핵심은 저희는 회의로 그렸어요. 이제 저희 아까 문제 의식은 그거였잖아요. 약간 막 계엄이다, 탄핵이다, 대선이다 해가지고 너무 정무적인 것들이 너무 막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예산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좀 우리가 입증을 하고 싶었다는 게 그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그냥 계속 읽었어요. 회의록을 그냥 몇 명이서 그냥 계속 보고서는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물론 이렇게 아까도 보시면 몇만 페이지거든요. 이거 몇 명에서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점프도 많이 하고 대신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체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어가지고 제 경험 몸으로 느낀 거여가지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결위를 되게 주의 있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결위가 그때 11월에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항소포기 논란 기억나세요? 네, 국회 여야가 아주 그냥 개처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때는 예산 가지고 하라고 만든 특별위원회인데 예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물론 저도 기사를 항소포기 논란으로 여야가 붙었다는 야마로 기사를 썼어요. 그냥 센싱크 이런 걸 뽑아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결위 때 예산 논의 거의 안 했고 거의 그냥 항소포기가 또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싸웠어. 실제로 지금 자 오늘 회의 시작합니다.
자, 질의해주세요 하니까 바로 이거 중간에 스킵 없어요. 바로 연결된 거거든요. 자, 배준영입니다. 정성호 장관님. 뭐 이게 그래서 하면서 이제 계속 항소포기 관련해서 이제 대장동사관 항소포기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뒤지고 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정진욱 의원이 차례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정부 편 드는 거, 아까는 검찰 편 드는 거. 아 반대구나. 검찰이 항소포기했으니까 여기는 검찰 편 드는 거고 여기는 아까는 이제 검찰 비판하고 검찰이 정권에 뭐 굴복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예결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잖아요. 아까도 저는 지역적인 케이스만 보여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뭐냐, 그걸 크기를 변환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계속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걸로 했어요. 파이썬으로 저희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그냥 너부터 워드 클라우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사실 뭐 파이썬 같은 경우 저도 잘 다룰 줄 몰라요. 근데 파이썬은 유료고 R이라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R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R 다운받으셔가지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서 코드 짜면은 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긴 합니다. R이랑 파이썬이랑 기능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데이터 저널리스트는 파이썬 전문가여가지고 파이썬으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내서 해보니 제일 많이 나온 게 검찰이었다. 예산 심사하는데 항소라는 말, 사건이라는 말, 수사라는 말, 대통령이라는 말 이런 이른바 이제 정치 용어들이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용어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산 관련 용어가. 아까 AI 예산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AI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데이터로 입증하면 이렇게 입증할 수 있겠구나.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보면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워드 클라우드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근거이긴 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시청자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딱 눈으로 딱 확 와닿잖아요. 저희는 이런 툴을 이용을 했다. 근데 각 키워드별로 몇 번씩 언급됐는지 그런 숫자들도 다 추출 가능합니다. 추출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또 입증하려면 뭘 좀 하면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심의 시간.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많이 심의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느냐. 사실 회의는 뭐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추출을 하느냐. 그날 회의록 하나하나를 다 이제 뒤져보면은 회의가 중지되는 시간이 있죠. 회의 개의하는 시간이 있고 정회되는 시간이 있고 회의 끝날 때 회의 끝나요. 그럼 이 시간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하루 동안의 회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련 회의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회의들을 다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 다 더해봐서 총 몇 시간을 했을까 계산을 해보고 근데 이게 그 숫자만으로는 의미 없으니까 그 전에 그 전년도나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도 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 유독 적게 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산 심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예결 소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아까 국회법 말씀드렸지만은 예산도 사실 9월달부터 각 상위별로 이렇게 또 시간이 있고 뭐 예결위 전체 회의도 있고 예결 소위도 있는데 예산을 결정하는 증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결 소위라는 곳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의원들이 뭘 넣고 뭘 뺄지 그게 예결 소위에서 다 결정이 돼서 우리가 모든 회의록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다 그걸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예결 소위만 10년치를 했는데 이것도 수기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파이썬으로 했어요. 파이썬으로 코드 잡으면 이런 게 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026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예결 소위, 즉 예산의 증감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위원회가 그 시간이 가장 적게 나왔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있었어요. 예산 심의 시간이 그만큼 짧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작년에 예산 심의가 부실했는가라는 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정무적인 것들을 많이 논의했다. 그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입증을 했고
회의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기사를 썼고, 그러면 그 소회의는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쭉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딴 거 프로그램 없이 그냥 이거는 생 노가다입니다. 회의록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회의를 했는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 이거 결정되는 게 소회의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류예요, 다 보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회의에서는 보류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뉴스 보시면 소소위라고 아시죠? 그 소소위가 법정 용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들 둘이 이제 원내대표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종이를 준비해. 야,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니네 거 이거 받아줄게. 이러면서 그냥 거래를 해요. 그게 소소위예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결정이 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원내 지도부한테 퉁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산을 결정 지으라고 모임한 사람들이고 그걸로 수당까지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류 다 보류예요.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만 들면 좀 허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류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자. 지금 보면 다 보류 다 보류니까 예결소위에서 보류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10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평균으로 보면은 예결소위 한 번에 할 때마다 시간당 23.5번으로 올해가 유독 많았다. 딴 때는 그래도 조금 결정한 적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결정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유독 작년에 이렇게 그냥 다 원내 지도부에 퉁치고 다 소소하게 넘기고 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양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입증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들이죠. 이것도 저기 파이썬으로 돌린 겁니다. 물론 이제 회의록 딱 켜놓고서는 컨트롤 F에 보류 치고서는 엔터 치면서 몇 개 나오는지 이렇게 일일이 수기로 해도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서 그만큼 작년에 예산심사가 이렇게 부실했다. 회의록을 통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가 좀 추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 회의록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통과하고 나서도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산 분석의 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이거잖아요. 쪽지 예산. 얼마나 이제 국회에서 꽂아 넣는지.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국회의원 욕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 국회의원이 어디서 이렇게 막 인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지진의 예산, 지역구 예산 땡겨왔다더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쪽지 예산 같은 걸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회의록을 쭉 보면은 여기 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지역구 예산이에요. 근데 김정재 의원 여기 없어요. 김정재 의원이 정경식 의원한테 민원을 넣은 거야. 자기가 그거잖아. 얘가 소위 있으니까 우리 예산 좀 꽂아줘.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정정식 의원이 여기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 계속 짧게 나왔지만 계속 이거 넣어야 된다 어떻게 방법 없냐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포항역에 있는 선상 연결 통로 뭐 이거예요. 근데 이거 저희 가봤거든요. 사람 없어요. 네, 사람 없는데 어디서 민원 받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해요. 근데 이제 계속 국토부에서는 이거 뭐라고 안 된다고 이거. 그리고 이게 그 원인 행위를 포항시가 이미 했다. 근데 이거 국가에서 왜 돈을 또 주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이렇게 철도국장이 반박을 해요. 근데 막 정점식 의원이 그래도 어떻게 방안이 없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서 저희도 뭐 이랑 통화도 했는데 좀 이게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위법성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어려워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의록이 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보류가 돼요. 보류가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억 원 신설이 확정이 된 걸로 나와요. 그 예산 회의록.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통과했던 그 수정안에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다음 날에 김정재 의원이 자기 SNS에 제가 이거 땡겨왔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리라는 김정재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이런 예산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에 다 녹였고 해명도 들었죠. 그래서 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재가. 근데 또 웃긴 게요.
국회에서 이런 조지는 기사 쓰는 거 좋아해요. 자기네 나 그만큼 욕먹으면서도 우리 지역 예산 끌어왔다고. 한 번은 저 국회에 있을 때는 이자 몇 개도 좋으니까 조조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구 예산 그거 한번 써줘, 쪽지 예산 한번 써줘,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들의 이제 홍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 예산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좀 기자들이 과장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실세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 보면서. 그러니까 의원들은 오히려 이런 기사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사는 되게 편하게 써요. 정치인들 막 악악대거든요. 진짜 악악대는데 그냥 저희는 편하게 써요. 그냥. 지네들도 좋아하니까. 한명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원내대표잖아요. 이 양반 이때는 원내대표 아니었나? 이 양반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익산시 국가예산합부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KTX 익산역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10억 원인가 땡겨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회의록을 보니까 익산역 서부주차장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된 예산만 있고 요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같은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익산역 조성 뭐 주차타워를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반대를 하는 거죠. 정부 예산은 이게 유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확정이 돼 있는 걸로 나오는 요 예산은 없고 KTX 익산역 시설개혁 사업이라는 게 회의록에도 없는데 이게 다 흰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같은 예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안 해주는 대신에 요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긴 기록엔 안 남아있죠. 기록엔 안 남아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걸로 이제 퉁쳐주고 또 나름 한병도 의원 좀 이제 힘이 있으니까 기재부에서 그래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해준 뭐 이런 예산이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화시키는 작업은 데이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쪽지 예산을 어떻게 구분을 해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약간 추상적이고 좀 디테일하진 않은데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시민단체나 뭐 나라살림연구소에도 그렇고 저희도 이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은 똑같이 열린재정 데이터 있죠. 근데 정부와는 영원이야. 정부에서는 안 보냈어. 근데 국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못해서 왔어. 그런데 세부 사업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봉저 광목대 뭐 북일 남해 이런 사천 뭐 연산 용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와는 영원이고 국회에서 증액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속주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좀 통계를 낼 수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미처 몰랐는데 9월, 10월쯤 뭔가 좀 이슈가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거 우리가 조금 보태서 새로운 뭐 그게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아요. 그냥 국회에서 쪽지 넣어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이 영원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고 지역 이름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역 관련 예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인 경우에는 민원일 가능성, 국회의원 개인의 민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쪽지 예산이라고 표현은 못해요. 근데 지역 예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조금 바꿔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통계를 낸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까 레어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열린재정에서 보니까 지역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지역 이름이 붙어있는 예산들 7개 된 것들 중에서 신규 사업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통 및 물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깔고 철도 까는 거 있잖아요. 역 같은 거 이렇게 뭐 리모델링하고 이게 자기 지역 구민한테 홍보하기 제일 좋잖아요. 제가 여기 광주 송정역에 뭐 새로운 엘리베이터 예산을 뭐 끌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교통물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도 그렇고 국토 및 지역개발도 사실 SOC 예산이라고 하는 게 1번과 5번을 합쳐서 우리가 SOC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SOC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신규 사업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새로 증액된 게 481개였어요.
아까 개수로 그러니까 뭐 요게 영원이고 요게 증액된 것 중에 지역성 예산권만 쭉 뽑아봤더니 441개가 나왔는데 그 가중에서 국회발 신규 사업이 441개였는데 그 중에 지역 이름이 들어간 지역성 사업이 232개여서 전체의 절반이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액시킨 거의 절반 이상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원 넣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사실 쪽지 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는 추정을 하는 거지. 대신 뭐 누가 쪽지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뭉뚱그리면 덜 리스키하겠죠. 덜 리스키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정부에선 영원을 잡았는데 국회에서 증액이 됐고 세부 사업 명을 보니까 지역 이름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세부 사업에 자기네 지역 이름 들어가는 거야 성과로 하기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계속 이 쪽지사는 계속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힘 있는 실세들 있잖아요. 힘 있는 실세들은 쪽지 안 나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 5월 그쯤에 기재부에 그 재경부에 연락해요. 우리 이 예산 미리 잡아놓지?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기재부에서 그냥 잡아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원이 아닌 거예요. 정부에서 이미 자원 예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몇 가지 이거를 제가 어떻게든 좀 파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정치부 있을 때 몇 가지 케이스를 기재부에서 이제 좀 파견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취재한 것 중에 당시 이제 최경화 엄청난 시세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경우. 네. 근데 경산역에 KTX를 갑자기 거기에 무슨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거가 정부 원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경산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더군다나 대구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경산 맞나? 대구 생활권이어가지고 굳이 KTX역을 막 더 넓힐 필요가 없는데 그게 꽂혀져서 왔길래 막 이걸 열심히 취재했는데 일단은 그런 정황은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기사는 못 썼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기재부에 민원을 넣어서 하나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의 원안에는 잡혀져서 국회로 넘어와.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실세들은 쪽지 예산으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실 저도 좀 이거 기사 쓰면서 진짜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타겟팅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기사 쓰길 원해.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사 써주면 좋아하긴 해요. 어쨌든 쪽지 예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기사를 쓸 때 그 여야의 그 중진들, 힘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히고 싶을 때 그때 넣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여야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 예산을 일단 그거부터 분석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송원석이었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 노학평구였나? 익산이랑 김천 예산을 뭐가 늘어나는지 그거부터 막 보고 장동혁 정청래 예산에서 정청래 마포 예산 그다음에 장동혁 그 사천 예산 고령 예산 그거부터 일단 여야 원내대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난지 그것도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물밑에서 그냥 해서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자기 이름이 노출되고 싶으면은 그냥 뒤에 넣는 거고 뭐 이거 조용히 그냥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5월이나 6월쯤에 미리 그냥 연락해서 재경부 연락해서 넣어줘 예산국장한테 연락해서 넣어주는 거.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대부분 이거 진행 예산들 보면요 예타 예산이에요.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생색내기 예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이 도로나 철도가 이 지역에 생기는 게 과연 타당하냐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내가 이 예산 땡겨왔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자잘하게 이렇게 예산을 배치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액이긴 한데 그걸로 자기네 국가 예산을 홍보하는 거예요.
예전에 똑같은 김정재 의원 건데 그 양반이 이제 포항 사람인데 포항 지역구가 포항이에요. 근데 영일만 있잖아요. 그 포항 영일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수건 사업이 영일만 꼭대기랑 이렇게 대륙을 잇는 대교 영일대교인가 뭐 만드는 뭐 이게 되게 거기 수건 사업이래요. 근데 너무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연속으로 예타 예산을 1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나 영일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 기사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홍보 예산화 시키는 거는 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과도하게 기자들이 이제 그냥 쪽지 예산에 너무 식상한 아이템이긴 한데 그거는 좀 계속 지적을 해야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쪽지 예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역적인 사례보다는 핵심을 좀 봐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설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올해 국회가 가장 공들인 예산이 뭘까? 그거를 알려면은 예산 수정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정부안에서 그러니까 국회에 통과한 걸 그냥 수정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부안에 수정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수정 주요 내용이라고 제일 앞에 있어요. 핵심 요약. 그러니까 국회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수정한 거. 근데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근데 요게 이제 박혀 있었거든요. 이게 제일 국회가 중점적으로 했던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기본소득 찬성하는 편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역 예산이나 뭐 지역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을 덜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렇게 이래저래 데이터를 보고 하면은 정말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런 것들 이런 예산을 통해서 좀 뿌리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걸 좀 살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논의되는지 한번 회의록부터 한번 보자. 회의록부터 본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게 논의 시간이 20분이 안 됐어요. 637억을 증액을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민주당에서는 찬성하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여야 구도는 아니었던 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지역 분들 있잖아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찬성해요. 또 민주당에서도 이제 도시 국회의원들은 조금 이제 미적지근되고 저는 굳이 거기다 박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약간 진영 논리하고는 사실 조금 벗어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회의록을 보면은 10몇 분밖에 논의를 안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보류해요. 아까처럼 보류해요 그냥. 그리고 결국에는 소소이라고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둘이 만나서 쇼부친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거 받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 딜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죠. 637억이고 그리고 지역균형 내지는 인구소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뭔가 기금을 마련을 한다든가 좀 더 중요한 예산이 더 중요한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뭔가 데이터적인 것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여야가 또 그냥 말 주고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데이터를 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게 얼마나 국회에서 고민을 했을까 그래서 청양군 사례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양에서 12월 달에 이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갑자기 인구가 막 유입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좋은 일이죠. 어쨌든 인구 유입하라고 만든 사업이니까. 근데 유입을 했는데 어디서 왔나 봤더니만은 주변에 똑같은 인구 소멸 위기 겪고 있는 데서 많이 왔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풍선효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아, 오케이. 기본소득 그래 그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막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라는 건 필요해. 라고 할지라도 이거 그러면은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여기도 다 인구 소멸 지역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좀 정밀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온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도 다 많이 늘었어요. 다 많이 늘었는데 주로 주변 지역에서 오거나 그리고 저희가 현장 취재도 했었어요. 현장 취재를 갔더니 위장 전입사례도 되게 많았어요. 서울 사람인데 뭐 그 몇십만 원 타겠다고 뭐 위장 전입까지 하냐? 뭐 이런 사람도 들긴 하는데 어디 막 폐가가 있는데 거기 누가 전입 들어가니까 이장님이 다 하더라고요. 역시 이제 작은 지역은 이장님이 또 갑이 또 왕이잖아요. 거기 서울 사람이 전입했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정책의 근본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비용 중에 도덕적 해이도 있는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좀 더 정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보도하고 나서는 뭐 실태조사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긴 했죠.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예산 1번 항으로 돼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별로 얘기가 안 됐던 거였어요. 바이럴이 안 되고 뭐 아까처럼 무슨 뭐 쪽지 예산 같이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예산도 아니고 기본소득처럼 국회가 딱 공식적으로 자랑한 예산도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회의록을 뒤지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종교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종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특히 이제 불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종교 기사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종교 기사는 특히.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되게 또 견고한 집단이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기사 써도 공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가 볼 때는 별기사 아닌데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기사도 톤다운도 많이 시키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보니까 불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은 걸로 분석이 됐어요. 불교 관련 예산이. 회의록을 보니까 일부 의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협의 과정 없이 의원도 통해 가지고 계속 종교 뭐 절 같은 데서 계속 민원을 넣는 거죠.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예산이 반영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집행률도 별로 종교문화시설 집행률이 36%인데 이거 또 배정해 줘야 되냐?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회의록만 보면은 예산이 많이 깎이는 분위기예요. 종교 예산이. 근데 엄청나게 진행이 됩니다. 결과만 보면. 그러니까 회의록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록 보면은 막 의원들도 의아해해요. 아니 이거는 일반 공공 예산 같은 경우에 뭐 공공시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운영비까지 주고 이러는데 아니 이거를 왜 또 지원해 주죠? 의원들도 이러다가 결국에는 징역되는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김승수 의원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몰라 이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특정 종교를 이렇게 뭐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종교라는 것이 또 선거의 조직력과도 사실 되게 좀 맞물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 특히 또 예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뭐 저도 종교인이니까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한 부정을 절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도 막 비판하는 의원들도 통화 시도하면은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얘기 안 할래. 힘들어. 하고 섞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이게 좀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도 역시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어떤 쪽에서는 또 뭐 의원들은 또 이렇게 막 해주자는 의원들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증액된 게 600억이 넘었으니까 오히려 회의록만 보면은 왠지 감액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영원이잖아요. 다 영원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고 지역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쪽지 예산이고 민원 예산인 거죠. 문체부도 몇 번 통화했거든요. 문체부도 똑같아요. 정말 죽겠습니다, 진짜.
진짜 수도세 좀 내달라 그래요. 막 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데 기자님 그 기사 쓸 수 있으세요? 그럼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도 기사 좀 손조절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보내긴 했는데 뭐 크게 항의는 받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항의는 받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역시 이 데이터를 뽑는 것도 근데 이거 참 중요하겠다. 이거 열린재정 데이터 활용이라고 제가 넣었는데 이거 열린재정이 이거 없어요. 이거 그거 밑에 있는 사업이에요. 세부 사업 밑에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열린재정이 이거 없고 이거 어디서 찾아야 했냐면은 그 예산 수정안 있잖아요. 통과된 거. 거기에는 제가 그 밑에 하위 산업에 다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역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열린지정에 다 있으면 좋은데 밑에 하위 산업 기준으로 이렇게 수정안에 적혀 있으니까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마 세부 사업으로는 이게 다 하나로 묶음으로 있어요. 종교 무슨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전통문화 체험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좀 세부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 그 안에 밑에 짜잘하게 다 있는 그 하위 사업들로 이렇게 쭉쭉 돼 있는 거는 열린지정 데이터에는 없고 예산 통과된 예산 수정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그냥 분석한 겁니다. 정부안은 다 영어로 돼 있고 증액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유독 많았냐? 올해 한 200억 정도 됐고 이게 감액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해서 129억이구나. 국회협정이 129억이고 감액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건 1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 또 감액이 있는데 그 종교 총합한 거니까 보면은 진짜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종교 관련 예산들이. 25년도에는 이때는 여야 간에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증액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감액만 있었던 시기예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예산안 통과되고 계약이 터졌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이라는 진짜 황당한 일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감사원장 탄핵도 있고 뭐 탄핵도 있지만 예산도 자기네 마음대로 했다 뭐 그것도 있잖아요. 25년도에는 아예 증액 사업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감액만 하고 추경 때 다 그냥 증액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최근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종교 예산이. 그래서 이것도 좀 오케이. 종교 예산 저는 뭐 전통문화나 이런 것들 종교 예산이랑 좀 맞물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증거는 제대로 남겼으면 좋겠다. 회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록에는 진짜 깎는 것처럼 보여요. 다 문제점을 조목 위원들이 지적을 해요. 증액만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활비 문제인데 특활비에서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뭐 300억 되나? 600, 뭐 729조 원에 뭐 몇백억이면 얼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이 예산이에요. 왜냐면 검찰 특활비 때문에. 그러니까 항소포기 논란도 있고 그리고 검찰 폐지하고 막 이게 지금도 사실 돌아가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 뭐 다 이제 특활비 다 빼고 얘네들 예산도 제대로 주면 안 되고 막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그런 게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뭐 특활비 20억 뭐 감액을 했고 뭐 어쩌고 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저희도 여기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워드클라우드 한 번 더 했는데 특활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얼마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영화 정쟁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사화가 됐던 예산인데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좀 본질을 보자. 특활비가 과연 의미가 있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기재부에서 만든 운영 계획인데 정보보안비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정보보안인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러니까 특활비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특활비가 뭔지 아시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뭐 IO를 만났을 때 정보도 없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 적어내면 안 되잖아요. 누구랑 먹었고. 원래 공무원들은 다 영수증에서 누구랑 어떤 행사에서 했든지 다 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어내면 안 되니까 그냥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써.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예산이잖아요. 특활비가. 근데 그만큼 싼집돈이 되는 거고. 근데 특활비가 계속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정보보안비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을 보니까 특수활동비랑 정보보안비를 두 개를 제가 합쳐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특활비가 계속 이렇게 엄청 급감을 하는데 정보보안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똑같은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아 도대체 왜 특활비를 줄이고 막 이걸 엄청 거예요. 엄청 홍보했어요. 근데 결국엔 특활비랑 똑같은 정보보안비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증가세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도대체. 그래놓고서는 여야가 미친 듯이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데이터로 보면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좀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정보보안비라는 거를 사실 이거는 약간 예전부터 기사가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정보보안비가 약간 좀 이름을 바꾼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그냥 예산 관련한 전문위원한테 아유 국회의원들 이거 특활비가 가지고 싸우는데 이거 정보보안비로 이름 다 바꿔서 처리할 거면서 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저도 주워들은 걸로 데이터로 분석한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도 데이터인데 약간 정무적인 비는 또 열어두시면 데이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취재원을 놓으면 좀 안 되는 거죠. 뭐 약간 제가 데이터만으로도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또 이렇게 또 그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은 또 중요한 취재원이 또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지방재정 데이터라고 해서 사실 제가 중앙 예산만 다루지 지방 예산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서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이거는 저 종종 지방재정 365는 저도 자주 이용해요. 요거는 이제 개발적으로 예산의 개발적인 상황을 알 때 매우 유용합니다. 전기가 많이 날아가는. 그래요? 이거 알죠? 네. 지방재정 365는 저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지역별로 예산이라든가 지자체별로 할 때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픽 같은 것도 잘 나오고 대신 디테일은 없어요. 디테일은 없는데 어쨌든 기사 쓰실 때 총액 기준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역시 총지출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도서관 지방의전 포털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여기 회의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회의록은 국회 회의록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정 포털이라고 해서 국회도서관에서 이렇게 좀 포털 역할을 해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또 이렇게 또 나름 데이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광주 와서 제가 광주 것만 좀 찾아봤거든요. 되게 잘 돼 있던데요. 네, 광주시 전체회의록도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다 올라와 있고 세입 세출 예산서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 그 중앙 그 재정 수정안과 같은 정도로 매우 디테일하게 오히려 더 잘 돼 있더라고요. 좋은 자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강주와 역시 뭐 세출 예산 운영연합 공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잘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 기자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광주 거만 찾아왔는데 보니까 되게 많이 있어요. 다른 데도 이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자들이 의외로 데이터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방대하게 좋은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도 잘 보시면서 예산 같은 거 처리되고 이럴 때 회의록 같은 거 뒤져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참고하시면 그래도 좀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일이 어떤 방법론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열린 재정에서 그런 레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로 장난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정도지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제가 지식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데이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잠깐 치시고 계속 다운받아 보시고 다운받은 파일을 뭐 저기 제미나이 뭐 노트북 LM에 넣어가지고 너 분석해봐 한번 해보시고 너가 한번 여기서 주제 뽑아봐 뭐 이런 식으로 뭐아 이걸로 기사 쓰려고 그러는데 너 뭐가 좋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노트북 LM이 딱 이렇게 뭐 얹어주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폭염이 심해가지고 폭염 데이터 기사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폭염 현황 데이터 시트가 있더라고요. 어디 질병관리본부에.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노트북 LM에 첨부시켜놔서 야 나 이거 기사 하나 쓰고 싶은데 뭐 주제 한 몇 개 뽑아봐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뭐 도서에 사는 50대 남성 뭐 이런 식으로 뭐 폭염 뭐 불평등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제를 던져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는데? 오늘 광주에서 올라가면 한번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하면은 뭔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들 확실히 잡으셔야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혼동이 덜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시간이 됐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냥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소 설치에 든 용역비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네네. 그게 어떤 분야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나요? 뭐 물어보신 건가요? 이 세부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어느 분야 어느 부분 그거를 역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거를 이렇게요? 예. 저는 그냥 열린대장에서 저는 일단 보통 그러면 성관위 예산 좀 알아볼까? 그러면 아까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정하는 데에서 소관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지정을 하세요.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그걸 엑셀 파일로 그 중선관위만 딱 나오거든요. 그럼 세부사업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부천 몇 개, 모든 부처 앞에서 부천 몇 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봤자 100개, 2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범위가 축소가 되잖아요. 축소된 범위에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방 그렇게 요격비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를 때는 저는 그냥 연락해요. 그냥 홍보실에 연락이든 또 성관이는 또 요즘 난리 나서 그렇지 제일 기자들한테 잘해주는데 실제로 안타까운데 물어보면 대답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관이도 자주 연락했어요. 저 이러한 예산 알고 싶은데 특히 지방선거 때 제가 지방선거 기획 시리즈 좀 했었거든요. 이 예산 어떻게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서는 바로 연락와서 알려주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로 일단 보시고 모르시는 거는 무조건 연락하는 게 직방입니다. 네. 연락하시면 어차피 연락 많이 하시죠. 예. 혹시 이런 예산과 회계를 이제 전혀 모르는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알아야 보일 텐데 어떻게 뭐 유튜브든 책이든 뭘 보고 처음에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열린재정 들어가가지고 엑셀 파일 받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필터놀이 했어요. 다만 필터놀이를 할 때 제가 개념이 안 잡혀져서 좀 이게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사업, 총지출 이런 개념만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다음에 계속 부처별로도 알아보고 전년도랑 비교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마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가지고 논 지 10년이 넘게 해요. 2016년도인가 그때 국회 출입할 때부터 계속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수월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 개념 정도만 확실하게 알고 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엑셀 놀이를 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유튜브도 좀 생각해보고 그랬거든요. 유튜브에 좋은 강의 같은 것도 많고 하는데 그거 정색하고 보기 좀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강의하는 거랑 내 니즈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필요한 게 뭔데 그쪽에서 다 그거를 온전히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또 아닌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필터 설정해가지고 나 필터로 가지고 놀자 이러면서 알게 되고 다만 저는 그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이라고 계속 전문가라 불릴 수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했어요. 못 알아듣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아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기자 좋은 거는 사실 어딘가 전화했을 때 받아주고 얘기해주는 게 제일 큰 장점이잖아요. 그리고 기재부도 저 연락 많이 했어요. 예산 이런 거. 의외로 그쪽에서는 또 잘 설명해줘요. 네. 또 지역에 계시니까 지역에 예산 담당하는 그 가공서에서 도청이든 뭐 시청이든 이런 데 예산 담당하는 분들 다 설명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취득하는 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의외로 저는 유튜브 같은 거는 잘 원하지 않는데 그걸로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엑셀로 데이터 놀이하는 거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직방이었어요. 가장 효율적. 혹시 뭐 없으시면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하여튼 되게 볼품없는 강의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특별하게 호명도 많고 하는데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강의 평가서는 뒤쪽 그 커피 났던 데서 옆에 트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게 예산 관련된 거랑 정보 교정 같은 거 저희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더 기자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